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첼로당 김준현입니다. 그 많은 악기 중에서 하필이면 왜 오늘은 첼로?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나의 전생은 무엇이었을까? 네. 만약 내가 악기였다면 어떤 악기였을까? 첼로가 아니었을까? 네. 혼자 또 생각을 해보고. 아, 그래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네. 다음 생에 어떤 악기로 태어날 수 있다면 첼로로 태어나고 싶다. 네, 또 이렇게 첼로당 당수로서 네. 오늘 바로 주제가 한스 짐머의 박력 넘치는 영화음악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영화음악을 어떻게 이렇게 영화음악 쪽으로 어떻게 저희가 주제를 잡아보는 게 처음이 아닌가 그렇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영화음악 같은 걸 별로 신경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시각적인 부분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의외로 청각이 영화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직업적으로 저는 이제 가끔씩 편집실에서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 네. 작은 화면 속에서 이렇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음악이 없죠, 그럴 때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다른 영화 음악을 대충 앉혀놓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CG가 처리가 안 된 그런 경우들인데 얼핏 생각하면 요즘 현대 영화에서 CG를 굉장히 많이 쓰니까 CG가 처리가 안 된 것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공사장처럼 드러나 있으면 굉장히 거슬릴 것 같잖아요. 근데 더 신경 쓰이는 건 음악이 없는 거 혹은 음악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런 걸로만 봐도 사실 우리가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이런 영화에서 굉장히 만화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음악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영화에서 감정을 정말 책임지는 것이 음악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음악이 많은 부분을 커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인물의 불안정한 감정 같은 건 사실 인물들이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음악이 표현해 주는 경우가 그렇죠. 훨씬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장소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장소에 있을 때 그 장소임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사운드하고 음악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라이언 킹인데 아프리카다. 어떻게 그걸 표현할 거지? 음악을 그렇게 쓰면 아프리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죠. 네. 네. 또 악기 사용도 그렇고. 네. 동유럽 악기를 쓰는지 뭐 아프리카 악기를 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네. 또 한 가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이 제대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평가를 상대적으로 못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음악이 굉장히 어렵고 또 목적이 분명한 음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얘기가 하면 사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영화 음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술의 어떤 장르들 중에서 영화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장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로 뭔가를 찍으면 그것이 현실 세계의 무언가를 그대로 즉각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장 현실을 반영하는 확률이 높은 것이 영화라면 음악이라는 건 사실 가장 추상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가사가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런 면에서 가장 추상적인 예술과 가장 구상적인, 가장 현실적인 그런 예술이 붙어 있는 경우가 영화 음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욱 재미있어지는 것 같은 그쵸. 게 하나의 음을 딱 짚었을 때 이 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슬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하나의 음을 딱 눌러놓고 어떤 영상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완벽한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묘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화 음악이 2차적인 음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음악들을 만들 때 무언가를 위해서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영화 음악은 기본적으로 영화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있고 나서 그 화면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든 감정을 설명하든 2차적으로 더군다나 정확한 분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영화 음악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영화 음악들은 그 음악만 들어도 바로 영화 장면들이 떠오르고 심지어는 어떤 영화 음악은 영화보다도 더 오래 살아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음악들이 많죠. Everybody in the audience knows what's going on. The composer is a storyteller. If you look closely, you can see Hans Zimmer in the background.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영화 음악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저희가 또 특집을 주제를 잡아서 하도록 하고요. 한스 짐머 얘기입니다. 네. 한스 짐머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 한스 짐머의 영화들은 뭐 진짜 역사를 보면 지난 30년간의 할리우드 역사,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역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 영화들이 정말 엄청난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대작들. 그렇죠. 지금까지 한스 짐머가 오스카에 10번 노미네이트 됐고요. 그리고 한 번 상을 탔는데 약간 상복은 없어요. 상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면을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영화들이 많고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블레이드 러너 2049, 뭐 인셉션, 인터스텔라 같은 큰 작품들을 많이 담당을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놀런하고 이제 크리스토퍼 놀런 영화들을 많이 해서 최근 경우에 이제 놀런하고 같이 무려 6편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한스 짐머는 뭐 캐리비언의 해적이라든지 다크 나이트라든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전에 큰 영화들 중에서 뭐 진주만 같은 영화 그리고 또 이제 더락 같은 영화 분노의 영웅 뭐 등등등 수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대략 찾아봤더니 120편 정도를 맡았다고 하는데 한스 짐머가 제대로 시작한 게 사실상 이전에도 있지만 레인맨이 할리우드에선 최초의 영화이거든요. 88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1년간 4편씩 했다는 얘기고 전성기 중에 전성기였던 96년도에는 9편을 했대요. 그런 즉슨 이 사람이 그 자체로 뛰어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일단 일 중독자다. 그리고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정이 되겠죠. 저는 그 한스 짐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2차 상상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떤 형상을 떠올리는 경우도 그렇게 있지만 말할 수 있겠네요.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떠올려야 되는 게 2차 상상력이라고 본다면 그런 식으로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1년에 9편씩의 영화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입금의 위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입금이 곧 상상력이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스 짐머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스코어라는 그 영화 음악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동료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료 음악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한스 짐머의 시대다. 이렇게 아예 박아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할리우드 영화를 만들 때 누군가가 영화 음악을 맡게 되면 한스 짐머 스타일의 그런 영화 음악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장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제가 봐도 대략 한 90년대 중반부터 한 20여 년간 가장 상업적으로나 어떤 할리우드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영화 음악가 한 사람을 꼽아라. 진짜 한스 짐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이따 또 차차 얘기하겠지만 그렇다면 한스 짐머의 스타일이 뭐냐? 마땅히 없어요. 저는 이게 물 같은 그게 한스 짐머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영화에 잘 어울리게 만드는 물 같은 음악을 만드는 게 한스 짐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멜로디가 떠오르진 않는데 물론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멜로디가 떠오르기보다는 약간 분위기, 정조 같은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스 짐머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지 않나. 영화 음악의 역사를 보면 이제 버나드 허먼처럼 또는 뭐 데니 엘프먼처럼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주 유니크한 그런 그 위대한 영화 음악가가 있었던 반면에 한스 짐머나 존 윌리엄스처럼 영화에 아주 잘 녹아 들어가는 한스 짐머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유연성이 가장 이 사람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고요. 장르마다 음악이 다 달라서 한스 짐머 스타일이 뭐야? 라고 사람들이 얼핏 생각할 정도로 그런 다양한 음악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스 짐머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 음악가는 누가 요청해줘야 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청자의 뜻에 가장 잘 맞춰준다라는 측면에서도 할리우드에서 왜 그렇게까지 한스 짐머를 원하고 이 사람을 오랜 세월 가장 중요하게 써먹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한스 짐머의 과거를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원래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락밴드 생활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음악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 역사에서 시각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MTV의 출연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80년대 초반에 뮤직비디오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는 새로운 매체가 생겼고 그것이 이제 MTV라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MTV에서 최초로 방송한 뮤직비디오 같은 음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버블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란 말입니다. 거기서 키보드 치는 사람이 한스 짐머예요. 젊었을 때. 그 얘기인 즉슨 한스 짐머가 물론 그 음악을 만들 때 프로듀싱에 참여하기도 하고 키보드 같은 걸 치기도 하고 했었지만 한스 짐머라는 사람이 MTV에서 최초로 방송한 그 전설적인 음악에 참여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람이 음악의 시각화랑 얼마나 잘 맞는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전설적인 일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스 짐머의 음악을 제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한스 짐머의 시대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양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이라는 게 이제 질감도 있고 양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스 짐머가 굉장히 세심한 그런 영화 음악도 잘합니다. 무슨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 같은 음악 같은 걸 들으면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노예 12년 같은 음악을 들으면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스 짐머가 제일 잘하는 건 음악만 들어도 이 영화가 대작이다. 네. 이 영화가 정말 볼거리가 많다. 당신이 꼭 봐야 할 뭐 올해 가장 규모가 큰 영화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설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스 짐머의 음악이 갖고 있는 부피감이라는 것은 단지 악기 편성을 많이 하고 오케스트라의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한스 짐머의 가장 뛰어난 점은 그 양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 그걸 느꼈던 게 저는 덩케르크였던 것 같아요. 아, 덩케르크에서 네. 세 개의 지역에서 나눠져 있는 음악을 네. 한꺼번에 표현하는데 그렇습니다. 한스 짐머의 그 양감 때문에 그 공간이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덩케르크를 포함해서 사실상 요즘 가장 많이 한스 짐머랑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게 크리스토퍼 놀런이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영화에서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지난번 저희 영화당에서 놀란 특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플롯에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은 플롯이 굉장히 복잡하고 플롯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폭이 중요한 영화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시공간을 동시에 변주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음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럴 때 이 한스 짐머의 박력 넘치는 리듬이 가장 중요한 음악들, 양감이 중요한 음악들을 깔면 그 영화의 가장 강력한 동력원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것들 사이를 말하자면 음악으로 이렇게 판을 쫙 깔아주면서 그 자체로 영화의 심장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들 혹은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토퍼 놀란의 복잡한 영화들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한스 짐머의 음악 스타일이 맞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전 머릿속으로 지금 놀란의 영화에서 음악을 빼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인셉션에서 네. 자동차가 아. 전복되는 장면에서 음악이 없었다면 네네. 인터스텔라에서 어떤 네. 장면에서 음악이 없었더라면 그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다크나이트의 마지막에 배트맨이 걔한테 쫓길 때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 다 빼면 배트맨이 진짜 비참해 보일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스 짐머의 음악은 사실상 많은 영화 음악들이 그렇기도 하지만 영화의 그 자체로 심장이 되는 음악이다. 네. 동력원을 제공한다. 그런 측면들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김준경 작가님께서는 한스 짐머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궁금해하기도 하면서 네. 1분 브리핑 시간으로 네, 일본 브리핑 오늘 또 예전에 제가 역사를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재즈의 역사 같은 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있었죠. 그것처럼 스코어의 역사를 한번 풀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딱 봐도 영화 음악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풀 스코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스코어의 발전과 변화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제가 뭐라고 스코어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잠깐 공부하고 온 게 또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 그게 또 1분 브리핑의 매력이에요. 네. 스코어의 변화 혹은 시작과 끝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1907년에 기지공의 암살이라는 게 왜 유명하냐면 영화를 위해서 최초로 작곡된 음악이더라고요. 네. 생상이 그때 작곡을 했고요. 이게 어쩌면 스코어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27년에 나왔던 재즈 싱어는 왜 중요한 음악이냐면 녹음된 소리가 최초로 영화에 쓰이게 된 경우였기 때문에 재즈 싱어가 그렇게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유성 영화 시대를 열어젖힌 작품이니까. 네. 그리고 시민 케인 1941년의 작품인데 뭐 워낙 명작이기도 하지만 버나드 허먼이 굉장히 현대적인 음악을 거의 최초로 도입한 바로 시점이 바로 1941년의 시민 케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55년에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는 엘머 번스타인의 작품인데 왜 중요하냐면 재즈가 이 음악 영화 쪽에 들어온 거의 최초의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머 번스타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힘이 있었고요. 네. 60년대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데 대중음악이 영화에 들어온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약간 큰 변화가 생기는데 최근에 또 상을 받기도 했던 엔니오 모리코네의 64년 작품 황야의 무법자가 어쩌면 대중음악과 좀 약간 변주된 스타일의 영화음악의 시작 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존 윌리엄스의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72년 작품인데 존 윌리엄스는 예전에 없어졌던 심포닉 사운드를 다시 한번 헐리우드에 가져온 그런 공을
사람들이 높이 사더라고요. 네. 이 작품을 비롯해서 뭐 조스라든지 그렇죠. 스타워즈 같은 스타워즈라든지. 작품이 네. 어쩌면 굉장히 웅장한 심포닉 사운드를 다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8년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조르주 모로더의 네. 작품인데요. 이게 전자음악과 영화가 그랬었죠. 얼마나 잘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괜히 얘기했네요.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아닙니다. 네. 뭐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쉬운 거죠. 네네. 81년에는 반젤리스의 불의 전차 나왔는데 지금도 선명합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이 반젤리스만이 할 수 해변을 있는 막 달리고 싶잖아요. 그 음악 들으면. 네. 그리고 반젤리스의 최고의 계승자가 누구냐 혹은 비슷한 스타일이 누구냐 생각하면 저는 한스 짐머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스 짐머도 키보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건반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고 전자음악도 잘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어쩌면 블레이드 러너 82년 작품을 반젤리스가 하고 이번에 새로운 작품을 한스 짐머가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아닌가. 저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이와 반복을 잘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뒤에는 이제 이런 작곡가들이 있는데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필립 글래스 영화 음악이 정말 전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데니 엘프먼 그리고 존 베리 같은 이런 또 현대 대가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스코어를 인물들을 보시면서 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영화에 어떤 분들이 작곡했는지를 네. 살펴보시면 영화를 또 두 배로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야, 진짜 1분 브리핑은 잠깐 듣고 어딘가 아는 척 하는데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네. 1분 브리핑이었습니다. 알뜰하죠. 네. I was led to rest. It's enough to make kings and vagabonds.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라이언 킹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스 짐머가 사실 상폭이 큰 건 아닌데 아카데미에서 음악상을 받았던 유일한 작품이 바로 네. 라이언 킹이죠. 저는 라이언 킹보다 그 다른 작품들로 받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왜 드냐 하면 이 라이언 킹은 엘튼 존이라는 또 굉장히 삽입곡들이. 무시무시한 동반자가 있어가지고 약간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Very much. This is such an exciting night. I'd like to thank the members of 이 아카데미에서 음악에 관한 두 가지 상을 전부 다 라이언 킹이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제가상은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이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음악상은 한스 짐머가 받았죠. 근데 삽입곡들이 너무 유명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코어 음악이 좀 이렇게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그럴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작하면 아주 또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인 Circle of Life가 나오는데 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노래가 나오죠. 네네. 아, 왜 그랬냐라고 시작하는 네. 이게 따라해야 되는데. 하세요. 못하겠어.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못하겠어. 아까 저 반젤리스는 하시더만. 사실은 되게 의미심장한 가사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아빠 저기 사자가 오고 있어라는 이야기로 이 영화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 영화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스 짐머 같은 경우에 이 라이언 킹을 하기 직전에 아버지를 잃은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충격이 컸는데 라이언 킹 음악을 자기가 맡아서 그걸 영화를 작곡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를 잃은 어린 사자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악을 작곡하면서 아버지를 잃은 그 상실감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 한 인터뷰에서 한스 짐머가 자기 영화 음악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의 감정이 가장 깊게 들어간 영화 음악이 바로 라이언 킹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자, 어쨌건 라이언 킹은 뭐 한스 짐머 음악도 음악이지만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고요. 한마디로 이 작품은 2D 애니메이션, 지금은 다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생각하잖아요. 또 컴퓨터 애니메이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라이언 킹은 말하자면 셀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 이런 그 애니메이션의 그 마지막 시대에 가장 화려한 장대한 불꽃을 태운 그런 전설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외에도 이 영화는 이제 당대에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그때까지 애니메이션의 모든 기록을 깬 그런 히트작입니다. 하쿠나 마타타라는 유행어가 말하자면 하나의 유행어가 됐잖아요. 하쿠나 마타타라는 게 주문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 때 그냥 잘 될 거야. 네. 하쿠나 마타타. 이 말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Hakuna Matata. Hakuna Matata? 이 라이언 킹이라는 것도 이 영화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거 있죠. 유쾌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Ain't no passing craze. It means no word. 다시 한번 라이언 킹을 보는데 이건 거의 고전 비극을 그대로 가져온 이야기더라고요. 네, 잘 알려진 것처럼 뭐 햄릿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 온 거잖아요. 햄릿에서 이제 왜 삼촌이 아버지의 왕인 자기 형을 죽이면서 그 권력을 찬탈하면서 그 아들이 복수하는 얘기가 햄릿 이야기인데 라이언 킹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영화들은 어떤 영웅 서사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서 본인의 어떤 실수로 그곳을 떠나는 일을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복귀하면서 복수를 하게 되고 다시 권좌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어떤 영웅 신화의 어떤 패턴을 이 영화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영웅 신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3만 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햄릿도 있지만 오시리족의 신화도 있고요. 네, 네. 보다 보니까 콩고족의 이야기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콩고족의 신화의 어떤 부분을 그래요? 가지고 온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런 신화의 유형 같은 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형 같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야기에서 이번에 다시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건 공간으로 두 가지 세계를 이제 대비하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 봤던 것보다 라이언 킹이 더 보수적인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는 하나의 어떤 특징을 말하는 걸 텐데 영화에서 보게 되면 어린 심바가 자기 고향인 프라이드랜드를 떠났다가 밖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보면 공간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프라이드랜드라는 아버지의 땅이고 하쿠나 마타타의 세계가 있습니다. 티몬과 푼바라는 친구들의 땅이에요. 이쪽 세계에는 수직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랑 관계도 있고 우정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아버지가 왕이었고 자기에게 자연의 섭리를 알려주고 언젠가는 네가 나의 대를 물려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유명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영화의 시작이죠. 시작에서 이렇게 그 어린 신발을 들어 올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쩌면 수직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그렇죠. 중요한 구도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시각적으로도 잘 짜여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라이드랜드는 평평한 평원이에요. 평원 중에 저렇게 절벽 바위가 딱 있고 모든 동물들이 우러러 보는 가운데 다음 왕은 신바다라고 이제 알려주면서 영화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수직적이면서도 굉장히 권위적이면서도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땅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쿠나 마타타의 세계는 수평적인 땅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뭐 공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티몬과 푼바라는 핵심적인 자기의 인물들이 신바에겐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적이고 자족적인 세계고 거기서는 과거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프라이드랜드에서 이 신바가 살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인데 여기서는 그걸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즐겨라. 하쿠나 마타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지냈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세계에서 잘못 지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거기서 너무나 자족적으로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옛날 세계였던 프라이드랜드에서 오게 된 친구인 날라가 오는 바람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무리 개인적인 자유와 자기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생을 살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을 따라야 한다라는 주제가 이 속에 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행복한 생활을 해도 돌아가서 왕의 대를 이어야 되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고 그게 너의 할 일이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영화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첫 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ircle of Life라는 그 노래라는 데서 상징되시지 아빠가 계속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자연의 섭리에 복종하고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 순환 같은 것을 얘기해주고 하게 되는데 그 섭리라는 것을 인간에게 따로 바꾸면 운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있는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세계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영화보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장르 영화랑 예술 영화의 차이를 운명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장르 영화라는 것은 주인공의 운명이 세계의 운명하고 일치하는 것이 장르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퍼히어로 영화들 보시게 되면 그 인물이 성공해야 세계도 성공하는 거예요. 예술 영화는 그 개인의 운명이 세계의 운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영화들. 그런 영화가 예술 영화가 아닐까라는 약간 좀 코믹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왜냐하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같은 게 어쩌면 인간의 운명을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게 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스 짐머의 이제 음악들이 잘 발휘된 명장면들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 일단 떠오르십니까? 일단 시작 장면의 그 초원과 평원의 장면 그리고 아 왜 그랬냐 딱 하는 순간 그거 너무 좋아하나 봐. 그래서 몇 번째 얘기를 해. 좋아해서 네.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아 여기 아프리카구나. 공간, 시간, 분위기 마치 그 풀냄새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원시적이면서 웅장하면서 한스 짐머의 음악이 왜 필요하지? 라이언 킹을 봐, 글래디에이터를 봐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음악의 특색을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한스 짐머의 음악이 라이언 킹이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들소떼들 나올 때. 그게 이제 투 다이 포라는 음악인데 그걸 보게 되면 와, 음악이 장면을 얼마나 살려주는지 너무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스 짐머가 이제 그런 걸 잘하긴 하는데 오케스트라와 코러스를 같이 쓰는 거죠. 그렇죠. 장엄한 코러스를. 그러면서 이 음이 굉장히 큰 낙차를 보입니다. 근데 그 낙차를 보이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들소떼들이 막 위에서 밑으로 쏟아져 내려올 때 이제 코러스를 아 이런 식으로 넣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코러스와 오케스트라를 맞춰주는 부분이라든지 순간순간 이렇게 막 긴박하게 막 그것을 끌어올리는 어떤 한스 짐머 특유의 어떤 리듬감 이런 걸 너무 잘 보여주는 명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서 또 굉장히 음악적인 측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엘튼 존이 일단 노래를 여러 개를 만들었죠. 네. 그리고 심바 머리를 자세히 보시면 이 머리 스타일이 본조비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존 있겠네요. 본조비 스타일을 가지고 온 거래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심바가 하는 대사 중에 Walk on the Wild Side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사실 그건 루리드의 또 노래이고 이런 식으로 음악적 차용을 군데군데 가지고 온 게 또 이 영화의 잔재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삽입곡들을 작사한 사람은 팀 라이스인데 네. 팀 라이스 하면 뭐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함께 수많은 그 뮤지컬 그렇죠. 히트곡을 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라이언 킹은 영화로도 유명하지만 이 영화의 성공 이후에 또 무대 뮤지컬로도 네.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기도 하죠. You'll meet them again. Not yet. 네, 두 번째 영화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2001년작이니까 21세기 영화다. 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작품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리들리 스코트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몇 면을 쭉 보고 있으면 리들리 스코트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마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에일리언 1편. 근데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리들리 스코트가 늘 이렇게 겉멋, 폼 이런 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런 면에서 역시 글래디에이터도 음악도 너무 웅장하고 이야기도 너무 웅장해서 보고 있으면 약간 피곤해지더라고요. 어쨌건 이 작품은 2001년도 아카데미에서 5개 부문을 받은 네. 지금 생각하면 약간 의외이기도 한데요. 작품상, 그 나무주연상 이런 걸 포함해서 5개 부문을 수상한 그 아카데미에서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때 저는 러셀 크로우가 너무 멋있었던 것 같고요. 전성기죠. 네. 그때 시작이 일단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보여주겠다라는 듯이 밀밭을 손으로 훑고 지나가는 그 장면 있잖아요. 유명하죠. 사실 그 장면이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 그 장면에서 바로 이어지는 초반 전투씬 그 두 개가 어쩌면 이 영화의
정서와 액션 두 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작품은 사실 와킨 피닉스 연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무 조연상에 오르게 됐고 악당인데도 굉장히 입체적이면서 컴플렉스 덩어리잖아요. 근데 와킨 피닉스 연기도 참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 영화는 러셀 크로우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셀 크로우가 이때 전성기 중에 전성기인데 왜냐하면 이 바로 전해에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고요. 이 다음 해에도 올랐습니다. 3년 연달아서 올랐고 그 3번 중에서 한 번 받은 것은 바로 글래디에이터지만 바로 그 앞에는 인사이더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뷰티풀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셀 크로우의 화양연화 같은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러셀 크로우의 배우의 매력이 제일 잘 보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글래디에이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시대적인 맥락을 이야기한다면 역사 서사극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대중적의 어떤 관심을 크게 다시 만들어낸 그런 영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역사 서사극이라고 한다면 흔히 이제 성서 이야기나 아니면 로마를 무대로 한 이야기나 해서 수많은 영화들이 50년대에 나왔거든요. 나왔던 이유가 TV랑 영화가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텔레비전에서 머무는 사람들을 극장으로 끌어낼까? 라고 영화 산업이 고민하다가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시네마스코프잖아요.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영화가 성의라는 성서 영화거든요. 그 이후로 한 10여 년간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반짝 인기가 있다가 그 인기에 잊혀졌던 이 장르를 어떻게 보면 다시 끌어내서 복원시켜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리들리 스콧이 참 대단한 감각이 있다고 생각이 든 것 자체가 대표적으로 첫 장면에서 그 산에서 게르만족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장면인 되는데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영국에서 찍었는데 산 하나를 통째로 거의 불을 지르다시피 해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거칠게 되는데 그 장면을 딱 보면 아, 이 영화가 진짜 대작이구나. 액션 영화로서 우리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켜주는구나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영화의 액션 시퀀스를 보면 총 5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4개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다 세팅된 속에서 검투 대결을 벌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풀어진 곳에서 산에서 그야말로 난전을 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액션에도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들리 스콧의 뛰어난 감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비장한 느낌을 주는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연출이나 뭐 이야기 자체가 그렇기도 한데 이 속에 등장하는 어떤 시대적인 느낌이나 또는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강조하는 면들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죽음을 전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싸움이 벌어질 때 이 싸움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Brothers!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Sadly, we cannot choose how, but we can decide how we meet that end in order that we are remembered as men. 기본적으로 이 인물들은 쉽게 얘기하면 잘 죽으려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죽으려는 인물들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맨틱한 태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로맨티시즘이 이 영화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하면서도 비장하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무거운 느낌이 존재한다는 거죠. 락스무스라는 인물은 주인공 치고 굉장히 이상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결국은 양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공화정이냐 아니면 왕정이냐 네. 이 두 가지에 관한 싸움이고 이것은 사실 로마 역사에서 두 가지는 굉장히 항상 원로원과 황제의 권력 사이에서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틀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영화에서 이 선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왕정을 버리고 공화정으로 복귀하면서 막시무스를 후계자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되게 된 코모두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면서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막시무스 입장에서 보면 결국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러면 인민의 편에, 백성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황제 편에 설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한쪽 편에 서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코모두스에 대해서는 자기는 전혀 거기에 맞서는 입장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쪽이 악역이니까. 근데 군중의 편에도 안 섭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피해 굶주린 군중들 앞에서 멋지게 상대 검투사들을 다 해결해서 해치운 다음에 그 칼을 심지어는 주체식에 집어던지게 되고 군중을 향해서 소리 지르죠. 이런 식으로 이 인물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역설이 있고 또 이렇게 멋진 사람이 또 이제 가정에 충실하면 진짜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되거든요. 이런 거대한 전쟁 영웅이 결국 끊임없이 꿈꾸는 것은 첫 번째 그 밀밭을 이렇게 손으로 쓰는 이미지. 그것은 귀향의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으면서 그 자체의 어떤 위험을 즐길 수 있는 단독자로서의 그런 굉장한 어떤 그런 멋을 갖고 있는 인물인 거죠. 네, 저는 한편으로 멋인데 이게 너무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공화정과 왕정의 싸움에서 네. 막시무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거기에 가족이라는 너무 중요한 테마를 넣음으로써 이 주인공에게 사투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잖아요. 약간 이건 좀 플러스상에 약간 오점 같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래디에이터가 뭐 어마어마한 걸작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한계도 굉장히 많고 고증의 문제들도 있고 또 스토리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인위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의 영화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네. 그것을 너무 잘 네. 구현한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한스 짐머가 저는 이 글래디에이터의 음악을 어떻게 구현했냐면 네. 일단 기본적인 테마가 호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으로 네. 굵직한 소리를 내면서 이 글래디에이터가 얼마나 양강으로 충실한 영화인지 그리고 이 막시무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굵직한 인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악기를 통해서 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전쟁터에서 사실 또 관악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초반 전투씬이라든지 계속 그런 식의 음악으로 이 영화의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첼로 연주하면 진군하겠어요? 네, 전자첼로를 해도 안 안 들리죠. 들리죠. 네. 나팔을 불어야죠. 네, 네.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첫 장면입니다. 그렇죠. 첫 장면이 사실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투 같은 게 벌어질 때 저는 그 음악만 들어도 영상을 완전히 끄고 그 첫 장면에 흐르는 음악, 더 배틀이라는 음악인데 그 음악만 들으셔도 아마 이게 진짜 전쟁의 느낌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음악을 듣게 되면 악기들이 진군하는 것 같아요.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한스 짐머가 전쟁 영화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 음악을 쓰는지를 보여주는 사실 한스 짐머가 굉장히 잘하는 것 자체가 신디사이저와 오케스트레이션을 결합하는 방식인데 이 오케스트레이션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전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로마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이국적인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첫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중반 이후에 이제 떠도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 이국적인 느낌이 또 뭘로 보여주냐면 신디사이저 음악으로 기본적으로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떤 결합하는 능력 같은 것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이 영화에서 사실 제일 유명한 건 Now We Are Free라는 곡이잖아요. 네. 리사 제러드가 노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도 나오고 중간중간 나오게 되는데 한스 짐머가 양쪽이 다 능하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면들은 한스 짐머의 양감 가득한 엄청난 리듬을 보여주는 그런 음악이라면 Now We Are Free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도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멋진 그러면서 섬세한 음악들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감정을 고양시키는 그런 또 서정적인 음악들이 어떤 궁극 같은 영화 음악인 거죠.
이 음악이 막 어떤 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일단 존재하지 않는 언어예요. 그랬을 때 그 음악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한스 짐머의 굉장히 슬프지만 이국적인 느낌에다가 리사 제러드의 어떤 그런 보컬이 결합이 돼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자체를 굉장히 보고 듣게 되면 어떤 신화적인 느낌 같은 게 들리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콜로세움에서 하늘로 이렇게 카메라가 쫙 올라가면서 끝나는데 이런 대작 역사 서사극의 마무리로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엔딩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음악이 아닌가 싶은 거죠. 중에서 최고의 영화, 그다음 또 최고의 장면을 골라야 됩니다. 네. 영화는 이제 둘 중에 어느 걸 더 좋아하시는지 먼저. 다시 보니까 라이언 킹이 저한테는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저 라이언 킹 특유의 색감 같은 게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라이언 킹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장면을 왜 그랬냐로 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최고의 장면, 최고의 음악은 네. 의외로 글래디에이터에 아까 얘기해 주셔가지고 초반 전투씬에 나오는 더 배틀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 사운드와 음악의 경계에서 굉장히 많은 걸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네. 그 영화다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들은 아닙니다. 네. 그걸 이제 뭐 전제하고 싶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화는 차지하고 있는 어떤 확고한 위치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 역시도 좋아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둘 다 다시 봤는데 라이언 킹은 처음 봤을 때보다 좀 덜 좋았어요. 그리고 글래디에이터는 처음 봤을 때보다 사실 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면이 많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뭐 글래디에이터를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특히 이제 오늘 주제가 한스 짐머니까 저는 라이언 킹에 등장하는 그 들소대 장면을 고르고 싶습니다. 네. 그 장면에서 코러스와 오케스트레이션을 조합해내는 그런 한스 짐머의 능력은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장면은 부분적으로 3D를 차용해서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2D 영화이고 셀 애니메이션 영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양 시대가 서로 어떻게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마지막 그 어떤 합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처럼 영화음악에 관한 주제를 다뤄봤고요. 한스 짐머의 박력 넘치는 영화음악을 주제로 해서 두 편의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 5.1채널 얘기했거든요. 다음 시간에.